자, 오늘 아침에 보면 지난해 가계빚이 18조 8천억이 늘어가지고 1886조 4천억으로 1900억에 가깝게 늘어났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만 1년간 51조가 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최저 2.2% 주담대를 받는 청년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게 오늘 출시돼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최고금리 4.5% 월 1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이제 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6억 이하 주택에 한정한다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예 살 게 없고, 그 서울에 경기도 변두리나 이게 가능할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일정하게 전시형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가 역대 최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중에서 주담대만 1064조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전체 가계부채는 1886조 4천억인데 주담대는 1064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증가폭은 둔화돼도 그래도 또 주담대가 여전히 늘어가고, 이 주담대를 이용해서 경기도나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월 2천 건을 넘으니 하면서 아파트가 회복이 된다고 또 바람 잡고 있는 정신 나간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수도 없이 한국의 PF 지금 보정액이 134조 정도 된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조가 넘고 이런저런 또 숨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200조가 훌쩍 넘을 거라고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건설회사 시행사들에 대한 대출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토지관리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음에 우발채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합치면 200조가 넘을 거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적 기관에 의해서 어제 202조 규모라고 부동산 PF 규모를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배에 달한다. 그래서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어제 부동산 PF 위기 진단 전망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공식 부동산 PF는 작년 9월 말 기준 134조 3천억. 자, 금융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정권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 잔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업권 PF 대출 잔액, 또 각종 유동화된 그림자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202조 6천억에 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던 2008년에 한국의 PF 부채 100조 2천억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건설사들이 다 난리가 한번 났죠.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PF 연대 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부실화되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재 PF 위기는 그때와 모양은 유사하지만은 규모가 더블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 수년간에 이 PF와 관련된 금융 조달 방식이 훨씬 복잡해져서 이 부실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금융사들이나 그걸 또 신용을 보강해야 될 주체 전부가 부실해서 부도가 날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금융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자, 그동안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아 놓으니까 자기들이 막 원가를 올렸어요. 거품을 막 키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 거품을 인정 안 하고 원가를 낮추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강남이나 이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시공 단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유예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조가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한 그 칼럼에는 산업부 차장이 해도 너무한 아파트 공하고 작년에 국내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 88%가 아파트였다. 집 지으면 10채 중에 9채가 아파트다. 그래서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계 유례없는 콘크리트 덩어리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서울 시내 평균이 평당 3,714만 원이라 했죠. 경기도에 2,550만 원쯤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국내의 아파트 외에 다른 주거 형태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이 1,838만 원. 국민평으로 통하는 34평, 33평이라고도 합니다. 평균 6억이 넘어요. 서울에서는 이게 14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사다리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끊겨버려서 결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살다가 빚진 사람과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40한 2%쯤 되는 국민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도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 심화되면 이 사람들은 빈민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이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메가시티를 비판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또 이 정치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100%는 공감을 안 하는데, 이 디지털 타임즈라는 데서 폭발한 무주택자들 윤이 노골적으로 집값을 띄웠다. 총선에서 심판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윤 정권이 대비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야당이 마지막에 들고 나올 거는 이 주거 문제를 가지고 비난할 거다.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2배 이상 폭등시킨 영향이 윤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윤 정권에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정권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무주택자 불만이 높아진다. 무주택자가 정부가 노골적으로 주택 투기를 권유하는 집값 부양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네이버 카페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2,200만 무주택 국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양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말했어요.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 정권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를 인하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깎아줘서 주택 투기 비용을 줄여주고 LTV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는 집값 부양 의도를 드러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찍어놓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비판을 할 때 그 근거를 이 정부가 대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 정권의 부동산 폭등을 비판하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을 했지요. 그래서 둔촌 주공 재건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39조나 풀었는데 DSR 적용을 면제하면서 그렇게 했다. 급기야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특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마카파식 부양책까지 꺼냈고, 작년 11월 24일에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하면서 문 정부가 중단한 아파트 매입 임대 정책 부활까지 언급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노골적으로 주택 투기를 권유하는 것이니
집값 부양을 위해 집과 경제마저 희생하겠다는 거냐. 수백 채 이상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데 누가 공장을 짓고 고용해 사업을 하겠는가. 부자 부모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겠나. 그러면서 서울 이 한국부동산의 아파트 시세를 토대로 1인당 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서울은 22.5, 경기도는 12.1배, 전국은 10.7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평균 근로소득 한 420~30만 원쯤 버는 가구가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살려면 22년 6개월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이 옳은가, 이게 맞는 방향인가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야지 총선까지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청약 통장 이것도 이 경기도의 집사라 말이냐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지요. 자, 그리고 어제 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 시장 회복 기대감에 올해 가계부채 걱정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지요. 지금 건설사 80%가 이자도 벅차서 4월 위기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경협, 옛날에 정경련이 500대 건설사 자금 사정 조사하니까 이미 곤란이 38.5, 하반기 악화 전망 33.4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어가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1064조로 늘어가는데 이 속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집값이 조금 잡히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거 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도에 이 일부 아파트가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모기지론을 하도 선전을 하니까 이런데 입각을 해서 또 집을 산 사람들 요지 초반에 이것이 결국 부동산의 회복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76%가 거의 한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거래 절벽 끝났나 서울 1월 아파트 가격 아파트 거래 회복 김세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선거 앞두고 정책 모기지로 지금 억지로 띄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를 더 큰 폭탄으로 정치권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 여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 잔액이 134조인 줄 알았는데 202조다. 갈수록 연체율이 치솟고 있고 정권사는 낮췄는데도 14%다. 그 이후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일단 선거 뒤까지 끌고 가보자고 여야 정치권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고 건설사와 그리고 금융사들이 문제가 될 거다. 거기서 결국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이 가고 있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정권도 지금까지 부동산 띄우는 정책, 그리고 정책 모기지 자금, 그리고 이 각종 개발 공약, 이런 걸 가지고 선거 때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윤 정권이 잘못 수습함으로써 다 뒤집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